여러분, 안녕하세요. 67세 할머니가 결혼식에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날까봐 뒷자리에 앉히고 가족 사진에서도 빼버린 그 며느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는 현재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직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하며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요. 가끔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47년 지킨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당신 이야기 듣고 우셨어요. 정숙이네 국밥 먹고 고향 생각났다고 하세요.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67세예요. 하지만 지금 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아, 깜빡했네요. 저 지금 전국 편의점에서 파는 정수기네 국밥의 그 정수기예요. 마트 가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끓였던 국밥, 이젠 제 인생을 위해 끓입니다. 이 광고 문구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처음엔 저 같은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광고 회사 사람들이 그 진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에요.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작은 국밥집에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돼지뼈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저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나이 든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경험 있으시죠? 특히 가족한테 그런 대우 받으면 정말 죽고 싶어져요. 저는 20살 때부터 47년간 이 국밥집 하나로 살아왔어요. 우리 같은 세대는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이 이불 속에서 코 고는 동안 저는 이미 시장에서 돼지뼈 20kg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뼈를 못 집을 정도였는데도 말이에요. 팔뚝보다 굵은 뼈를 혼자 나르고 7시간씩 뽀얀 육수를 끓였어요. 손이 물집 잡히고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허리도 다 휘었지만 내 아들 도영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어요. 3억 빚을 지고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예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쳤을 때 저는 주방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낮에는 국밥집, 밤에는 김밥 공장 납품, 새벽엔 파출부까지 했죠. 그때 제 손등은 이미 굳은 살이 박혀서 나무처럼 굳어져 있었고 손톱은 국그릇에 계속 찧어서 부러져 있었어요. 67세가 된 지금도 그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이 손들이 바로 제 인생의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와서 울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려요. 엄마 손 냄새 난다고 놀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웃어야 했어요.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우리 도영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응?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죠.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 대주려고 40이 넘어서 오토바이 배달까지 했어요. 처음 배우는 바이크라 넘어지고 다쳐도 우리 아들 공부만 잘하면 됐어 하며 버텼어요. 무릎에 난 상처 자국, 지금도 남아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쑤셔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엄마, 서울대 붙었어요. 전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67년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 애가 첫 월급으로 사준 3만 원짜리 시계, 지금도 차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마음이니까요.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 도영이가 효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의 문은 며느리를 처음 만난 그날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지훈입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인사도 곱게 하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 우리 도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국밥집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군요. 그 말,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마치 가게 구조를 평가하는 느낌? 손님이 아니라 감정사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국밥 한 숟갈 뜨더니 표정이 딱 바뀌더라고요. 냄새가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냅킨으로 입만 닦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어머님 소유인가요? 임대료는 부담이 많이 되시죠?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얘기가 있다던데 들어보셨어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처음 만난 며느리가 이런 걸 물어보지? 하지만 신세대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관심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큰 실수였어요. 며칠 후에는 혼자 가게에 와서 국밥도 주문 안 하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주방까지 슬쩍 들여다보더니 이 자리 정말 괜찮네요. 카페에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등골이 서늘했어요. 왜 며느리 될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업종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핸드백을 가게에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찾는 척 하면서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주머니에 뭔가 집어넣는 걸 봤어요.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 열쇠고리에 있던 예비 열쇠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가게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말로 지훈이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복사해 준 적도 없는 열쇠로 말이에요. 안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 확인했어. 위치 완전 끝내줘. 계약 만료일도 체크했고, 시어머니, 완전 순진하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어요. 도영이는 내 편이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 설득하는 건
도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그냥 계약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들 도영이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47년간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결혼식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날까봐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족 사진에서도 빼버린 그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 알았어요. 67세 할머니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사는지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도영이가 연락을 했어요.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죠. 엄마, 지훈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훈이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 간 일도, 이상한 질문들도, 그 밤에 들었던 무서운 통화도, 아,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 싶었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우리 도영이가 드디어 엄마 다음 주에 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지훈이가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이 바빠졌어요. 김치 냉장고 구석구석 뒤져서 3년 묵은 김치 꺼내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한우 새 근을 사왔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어. 갈비찜에 들어갈 배, 밤, 대추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엔 사먹는 두부도 직접 만들고 나물도 7가지나 무쳤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대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나도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구나. 그런데 도영이가 전화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지훈이가 그런 걸 좀 힘들어해서 내가 뭘 했다고 부담이래? 그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더라고요. 무슨 부담? 엄마가 며느리 맞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부담이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과하게? 47년간 혼자 아들 키운 엄마가 며느리 맞는 준비를 하는 게 과한 거였나요?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인사하러 오는 날 저는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바라보며 뿌듯해 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집 자랑인 국밥도 끓여놨어요. 잘했다. 이 정도면 며느리도 기뻐할 거야. 오후 6시 도영이와 지훈이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차리시다니 너무 대단하세요.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감동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숟가락질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갈비 한 점 집어서 입에 넣더니 몇 번 씹고는 냅킨으로 입을 계속 닦았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엔 억지로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이 동네 곧 재개발된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재개발 얘기는 왜?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 도영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강남으로 가까운 구도심이 많이 재개발된다고, 특히 이 골목이 뜬다고 하던데요. 옆에서 도영이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때 저 혼자만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도영 오빠가 얘기해줘서요. 지훈이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그 뒤로 계속 가게 얘기만 했어요. 이 건물 주인은 따로 계세요? 임대료는 요즘 시세에 비해 어떠세요?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계약 갱신 기간은 언제예요?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도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아,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냥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 쪽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갑자기 무슨 얘기지? 우리 어머님이 47년간 이 자리에서 국밥집 하신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친구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미진이랑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 미진이라는 친구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들어오자마자 가게 곳곳을 눈으로 훑어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레트로 감성 완전 대박이네. 이 위치면 진짜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유동인구도 많고, 저 벽면 쪽에 예쁜 전광판 걸면 완전 힙할 것 같아. 카페에도 될 것 같고, 브런치 카페면 대박 날 듯.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찬 땀이 흘러내렸어요. 이 애들이 그냥 가게에 놀러 온 게 아니구나. 지훈아, 친구분이 왜 우리 가게 사진을 찍는 거야? 아, 미진이가 인테리어 공부하거든요. 전통적인 공간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도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영아, 지훈이가 우리 가게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자꾸 임대료며 계약 기간이며 물어보고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민하다고? 내가 왜 예민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창업에 관심 많잖아요. 지훈이도 나중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뭔가 해보고 싶다고? 그게 우리 가게와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이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를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게 정상이야? 엄마, 지훈이는 정말 그런 의도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건물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훈이가 나오는 걸 봤어요. 지훈아, 여기서 뭐해? 지훈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머님, 저기 길을 좀 헷갈려서요. 위치를 물어보러 잠깐 들어갔어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지훈이는 이미 여러 번 우리 가게에 와봤는데 길을 헷갈릴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장 상인의 김 사장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정숙 씨, 오늘 너희 며느리 될 애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상한 걸 물어봤다더라. 네, 뭘 물어봤는데요? 너희 가게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런 걸 자세히 물어봤다더라. 뭐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도영이도 같이 왔다더라. 계약서 복사본까지 달라고 했다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지훈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도영이도 함께 했다고? 제 아들이 저 몰래 제 가게 계약서를 복사해 갔다고? 그럼 혹시 우리 계약서를 줬나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건 본인이 와야 한다고 했지. 근데 그 애들이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잃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밤 저는 가게 앞에 숨어서 지훈이를 기다렸어요. 혹시 또 몰래 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복사해 준 적도 없는 열쇠로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 확인했어. 위치는 진짜 완벽해.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아서 타겟층도 좋고 내년 3월에 계약 끝나니까 그때 바로 인수하면 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걱정 없어. 완전 순진하셔. 아직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그냥 정리하자고 하면 순순히 나가실 거야. 도영이는 괜찮아? 도영이는 내 편이니까 문제 없어. 어차피 시어머니 설득하는 건 도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영이는 내 편이니까 걱정 말라고. 시어머니 설득하는 건 도영이가 알아서 한다고. 다음 날 도영이가 가게로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가게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훈이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내가 언제 가게 정리한다고 했니? 아니,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7세가 그렇게 늙었어? 아직 10년은 더 할 수 있어. 엄마, 지훈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카페 겸 뷰티샵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요. 그래서 엄마를 내쫓으려고. 내쫓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활비 다 드릴게요. 생활비?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도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사실 지훈이가 이미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어 놨어요.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 왜 하필 우리 가게 자리여야 해? 여기가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지훈이가 시장 조사도 다 해봤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도영아,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뭐려? 지훈이가 우리 가게를 노렸다는 거 말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도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거의 매일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요, 계약 끝나면 바로 인수 가능한 상태예요.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오픈할 수 있어요. 브랜드 론칭할 때 이 위치로 1호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몰래 복사해간 내 가게 열쇠가 생각났어요. 그 애는 처음부터 이 가게를 탐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도영이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단골 손님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언니, 그 며느리 될 애가 뭔가 이상해요. 너무 자주 와서 가게만 쳐다보고 가요. 맞아요. 국밥은 주문도 안 하고 사진만 찍어 가더라고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모르는 척 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정말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럼 뭘까요? 어느 날 밤 또 지훈이가 가게 앞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완벽한 위치야.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 직장인들도 많고 카페 하기엔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어. 계약서도 다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인수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시어머니 내보내는 건 도영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 내보내는 건 도영이가 알아서 한다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렸고 아들은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47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자리를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빼앗으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냄새나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았거든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정말 설렜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옷장에서 지난 자주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도영이가 대학 졸업할 때 맞춰준 한복이었는데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아직도 고급스러웠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니 그래도 품이 있어 보였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올려 묶고 평소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연지곤지도 발라봤어요. 입술에도 옅은 색을 발라서 생기 있게 만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가, 오늘은 우리 도영이 결혼하는 날이야. 47년 기다린 이 순간이야.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마침내 제가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 애가 첫 월급으로 사준 3만 원짜리 시계도 정성스럽게 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우리 도영이가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날이야. 하지만 모든 기대는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어요. 아침 일찍 도영이가 전화했죠. 엄마, 오늘 식장에는 시작 30분 전에만 와주세요. 왜? 엄마가 일찍 가서 도울 일이 있을 텐데 지훈이가 너무 예민해해서 너무 일찍 오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예민하다니?
그 말에 벌써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오늘 너무 튀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이 가족들이 좀 그런 걸 신경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튀지 않게? 내가 뭘 어떻게 튀겠다는 거죠? 67세 할머니가 자기 아들 결혼식에 가는 게 뭐가 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 내가 손님도 아니고 신랑 어머니인데 웨딩홀 라벤더에 도착했을 때 정문 앞에는 환한 웃음과 사진기 플래시가 가득했어요. 지훈이 엄마는 화려한 붉은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축하드려요. 지훈이가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네요. 지훈이 엄마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와주세요. 뒤돌아보니 정문이 아니라 건물 옆쪽 창고 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이쪽 문으로 입장해 달라고 하셨어요. 창고 옆 뒷문이었어요. 쓰레기 봉투며 접이식 의자가 쌓여 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이게 시어머니가 들어갈 길이에요?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왜 쓰레기 옆으로 들어가야 하지? 창고 문 옆에서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국밥집 하시죠? 신부 측에서 혹시 냄새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새로 산 한복에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냄새라니요.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가시고 자리도 뒤쪽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정말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 것처럼. 어머님, 빨리 들어가세요. 식이 곧 시작돼요. 어쩔 수 없이 창고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결혼식에 쓰레기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제 자리는 정말 맨 뒤쪽 구석이었어요. 하객들도 거의 없는 자리였어요. 반면 지훈이 쪽 가족들은 앞줄 VIP 자리에 앉아 있었죠. 화려한 꽃다발들로 장식된 특별석이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님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뒤에 있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여기예요? 신부 측에서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죄송해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혹시 저기 뒤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아닐까? 아, 그냥 친척분인 줄 알았는데. 혼자 앉아 계시네. 뭔가 이상한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이 결혼식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부 측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 아버지 서정호님, 어머니 김미숙님께서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정호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김미숙님은 꽃꽂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십니다. 지훈이 부모님 소개는 길고 자세했어요. 아버지 직업부터 어머니 취미까지 심지어 사회봉사 활동까지
다 소개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리고 신랑 측에서는 신랑 이도영 씨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이었어요. 시어머니 소개는 없었어요.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죠. 신랑 어머니는 소개 안 하나? 이상하네. 어머니가 안 계신 건가?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도영이가 입장했어요. 멋진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래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렇게 멋진 아들을 키워낸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하지만 도영이는 어머니가 맨 뒤 구석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까지도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지훈이가 입장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았어요.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이 왔어요. 신랑 이도영 씨, 신부 박지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예. 신부 박지훈 씨, 신랑 이도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받들겠습니까? 예.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47년 동안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맨 뒤 구석에서 숨어 있어야 하다니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을 때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웨딩 플래너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가족 사진은 따로 찍지 않기로 했어요. 네. 뭐라고요? 신부님이 가족끼리만 찍자고 하셔서 신부 측 가족들하고만 찍기로 했어요. 가족끼리만? 나도 가족인데?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말을 듣고 도영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영아, 엄마도 가족 사진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영이가 저를 쳐다봤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단 한 장의 사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지훈이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식이 끝나고 퇴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 신부가 퇴장하는데 저는 도영이를 부르려고 했어요. 도영아. 그런데 지훈이가 도영이 귀에 뭔가 속삭이더니 도영이는 저를 향해 손만 흔들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엄마. 그리고 그대로 지훈이와 함께 사라졌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받고 안부도 못 묻고 그냥 손 흔들고 끝이었어요. 피로 연장에서도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지훈이 가족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즐겁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뭘 하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국밥집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국밥집 한다고 하면 하고 말을 멈췄어요. 혹시 어디서 하세요? 마포구 골목 안쪽에서요. 아, 그런 곳에서.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반면 지훈이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꽃꽂이 강사라니 멋지시네요. 어떤 작품들을 만드시나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 같은 어머니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복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 어디 결혼식 갔다 왔나 보다. 근데 왜 혼자지? 가족들은 어디 있지? 집에 돌아와서 화장대 거울을 봤어요. 화장은 번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저는 정말 초라했어요. 나 뭐 했지? 내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동안 그 애를 키운 게 뭐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복을 벗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한평생 내 모든 걸 바친 이곳에서 곧 쫓겨날 예정이고 그 결혼식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내 자식의 결혼식이었어? 그 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십 년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애 키운 게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였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도영이가 가게로 찾아왔거든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퇴거 통지서였어요. 지훈이가 이 건물 샀어요. 그래서 임대차 갱신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의 모욕도 모자라서 이제 제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엄마, 이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데 가게 내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리하라고? 내가 평생 지킨 이 자리를?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용돈? 또 용돈이라고? 내가 용돈 받자고 평생 여기서 일한 줄 알아? 엄마, 너 지훈이가 너 좋아한 게 아니라 내 가게 좋아해서 결혼한 거지? 도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바닥에 앉아 울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67세 할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 며칠 후 퇴거 통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했어요.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 신규 임차인 JY 뷰티 서지훈.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지훈이는 처음부터 내 가게를 노렸고 내 아들은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 애들이 나를 우습게 봤다면 큰 실수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정수가 이제 진짜 싸워야 할 때야. 가장 먼저 간 곳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었어요. 언니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큰일 났어요. 야채 가게 순자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내 가게 며느리한테 빼앗겼어요. 결혼식에서는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언니들이 다 화를 냈어요. 뭐, 그 계집애가 뭘 믿고 이러는 거야.
건어물 명자 언니도 주먹을 쥐었어요. 정수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말만 해. 정육점 철수 형님까지 모두 모였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런 애송이가 와서 함부로 하면 되나? 우리 같은 세대는 달라요. 인터넷이나 SNS는 잘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힘이 뭔지 알거든요. 정수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남편 도망가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뼈 끓이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오후 18개 상가 사장님들이 모였어요. 모두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 애가 팝업 스토어 하려고 했다며?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업종이래? 뷰티샵이래. 젊은 애들 상대로 화장품 팔고 미용 서비스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장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야겠어. 명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40년 넘게 여기서 터잡고 사는데 그런 애가 와서 기존 상인들 무시하고 장사하겠다고? 18개 상가 사장님들이 결의를 다졌어요. 정수기를 위해서 그 애한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며느리 지훈이가 팝업 스토어를 열려던 자리가 바로 우리 가게 주변 상가들이었어요. 하지만 18곳 사장님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업종은 우리 상권에 안 맞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 같아서요. 임대료를 2배로 준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혹시 그분이 정숙 언니 며느리 맞나요? 그럼 더더욱 안 되겠네요. 한 번에 18곳이 거절. 지훈이는 창업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철수 형님이 말했어요. 정수가 그 회사가 원료 납품받는 곳들 다 아는데 거기 사장들이 내 친구들이야. 그 회사 제품 품질이 엉망이라고 소문났어. 원래 거래 끊으려던 참이었어. 그럼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네트워크예요. 젊은 애들이 모르는 끈끈한 관계망이 있어요. 하루 만에 납품처 3곳이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품질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납품 중단하겠습니다. 지훈이 회사는 갑자기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건 제 단골 은정이가 해준 일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온라인 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은정아,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결혼식에서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난다고 뒷자리에 앉히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은정이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아이라서 이런 일에 빨랐어요. 어머니, 제가 온라인에 어머니 이야기를 올려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괜찮을까? 괜히 문제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니까 문제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머니 편을 들 거예요. 은정이가 며느리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이 회사 완전 문제 많아요. 뭐가 문제인데? 가짜 후기 투성이에요.
그리고 실제 성분도 제대로 표시 안 되어 있고 유통기한도 엉망이에요. AS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소비자 불만이 엄청 많아요. 수집된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런 회사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려고 했다니 다행히 막았네요. 은정이는 그 자료들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67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당한 황당한 일 결혼식에서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며느리의 정체 47년 국밥집 할머니를 올린 며느리 회사의 진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며 평생 고생하신 분을 무시하다니. 결혼식에서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정말 말이 안 돼요. 가족 사진에서도 빼버렸다며? 이건 너무해요. 이런 회사 제품 절대 안 사요. 불매운동 해야 해요. 댓글이 1000개, 2000개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편이 되어준 거예요. 며칠 후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이야기를 방송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저를요? 방송에요? 네, 요즘 이런 가족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방송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언니들이 말했어요. 정수가 너만 당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꼭 알려야 해. 그래야 다른 어머니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해. 촬영 당일 저는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 손은 47년간 제 아들 도영이를 키운 손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뼈를 끓이고 국을 끓이고 그 애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일한 손이에요. 이 냄새는 사람을 살린 냄새예요. 40몇 년간 이 냄새로 사랑을 키웠어요. 국밥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까? 방송이 나간 후 전국이 들끓었어요. 정숙 어머니 화이팅!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며느리 회사 절대 안 사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국밥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무시하다니. 지훈이 회사는 이미지 실추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부끄럽다. 사장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투자사들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투자 중단을 연달아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열지도 못했고 회사는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이에요. 엄마, 지훈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회사도 완전히 망했대요. 눈물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는구나. 가장 독한 건 60년 넘게 고생해서 국밥집 한 이 어미가 참다가 터진 순간이라는 걸. 도영아,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어.
시어머니를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난다고 뒷자리에 앉히고 가족 사진에서 빼버리고 40년 넘게 내가 지킨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빼앗으려고 했잖아.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관리사무소 가서 내 계약서 복사할 때도 몰랐어? 그건 결혼식에서 내가 창고 뒷문으로 들어갈 때도 몰랐어? 도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도영아, 기회는 한 번이야. 넌 그걸 내 손으로 버린 거야.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60년 넘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이제 지겨워.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67세 할머니가 한번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애들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할머니한테는 젊은 애들이 모르는 진짜 힘이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정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어머님. 대한식품기획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대한식품요? 어머님 방송을 보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60세 넘은 할머니한테 대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통 국밥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의 레시피와 스토리로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를요? 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짜 이야기예요. 어머님 같은 분의 진정성이 바로 저희가 찾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말이에요. 계약서 같은 건 변호사랑 같이 봐야겠어요. 이제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정식으로 하고 싶어요. 순자 언니가 아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어머님, 이 조건들 보세요. 로열티 5%, 초기 투자비 2억, 그리고 제품 개발 자문료도 별도로 나와 있어요. 레시피 사용권료, 광고 촬영료까지 이런 조건 대기업에서 쉽게 내는 게 아니에요. 숫자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67년 살면서 이런 돈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어머님 이야기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6개월 후 드디어 정숙이네 국밥이 출시됐어요. 포장지에는 제가 국 끓이는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고 제품 문구는 이랬어요. 마음을 담아 끓인 국밥, 47년의 정성 첫 달 판매량이 10만 개를 넘어섰어요. 편의점, 마트 어디를 가도 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어머님, 정말 대박이에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TV 광고도 하시지 않겠어요? TV 광고요? 저를요? 네, 광고주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 같은 진정성 있는 분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첫 광고 촬영 날 저는 떨렸어요. 67세에 TV 광고를 찍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카메라 보시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끓였던 국밥, 이젠 제 인생을 위해 끓입니다. 정숙인의 국밥, 진심이 담긴 맛입니다.
감독이 컷 하고 소리쳤어요. 완벽해요. 정말 한 번에 오케이입니다. 그 광고가 나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님 광고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수기네 국밥 드시면서 고향 생각난다고 하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굶지 않고 배불리 국밥 한 그릇하고 든든해요. 정말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조그만 한옥을 샀어요. 앞마당에는 상추, 깻잎, 고추를 심은 텃밭을 만들고 뒤쪽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가득한 꽃밭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베란다에 앉아 산을 바라봐요. 그때 혼자 중얼거려요. 정수가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6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제 제 손에서 국물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나요. 매일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꽃을 키우니까요. 매주 수요일엔 마을 회관에서 꽃꽂이 배우고 목요일엔 서예 교실에 가요. 정숙 언니, 글씨가 많이 늘었네. 꽃꽂이도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올라가서 회사 미팅도 해요. 어머님, 신제품 기획할 때 어머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요. 제가 직접 맛보고 확인해야죠. 이제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텃밭을 함께 가꾸는 마을 할머니들, 매달 안부를 챙겨주는 회사 팀원들, 주말마다 놀러 오는 시장 언니들. 정수가 오늘 뭐 해 먹지? 순자 언니, 제가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뭐, 우리 정수기가 파스타를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일도 하고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께 전통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강사가 됐거든요. 할머니, 육수는 이렇게 끓이셔야 돼요. 너무 센 불에서 끓이면 탁해져요. 간은 언제 맞춰요? 마지막에 하세요. 그래야 깔끔한 맛이 나요. 우리 손자가 이 국밥 정말 좋아해요. 정숙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으로 끓인 국밥을 가족들이 맛있게 드신다고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며느리 지훈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서울 갔다가 백화점에서 봤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광고 모델하는 브랜드와 경쟁업체 매장에서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예전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님들에게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TV 속 그 국밥 아줌마가 이렇게 세련되게 변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네, 천천히 보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복수가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도영이는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한 번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영아, 기회는 한 번이야. 넌 그걸 내 손으로 버린 거야. 엄마, 지훈이와도 이혼했고, 저도 혼자 되었어요.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67년간 너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여기까지야. 엄마,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이제 서로 남이야. 가끔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자식이니까 용서하라는 말, 그건 자식이 부모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소리예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지면 남인 거죠.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 6시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려 베란다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말해요. 정수가, 너 정말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 말을 하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살 필요도 없어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고 꽃밭에서 딴 코스모스로 꽃꽂이를 하고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서예도 배우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67세에 시작한 제 인생 2막, 이제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에서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그 며느리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큰 행복을 찾게 됐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작은 가게에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들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정수기네 국밥의 정수기가 되었어요. 가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어머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도 67세에 시작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국밥을 끓이며 살아가세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니까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정숙 어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60세인데 새로운 시작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국밥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부끄러워하다니.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저는 꽃밭에서 코스모스를 따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어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꽃향기 나는 손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